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습니다. 지은이는 이케가야 유지, 도쿄대학교 약학부 교수이자 최고 권위의 뇌과학자이다. 기업과 창조적 사고의 중심인 해마를 주제로 삼아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독학으로 일본 최고학부인 도쿄대에 입학했으며 동대학원 약학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일본 신경학회 장려상, 문부과학성 젊은 과학자상, 일본 약학회 장려상, 일본 양리학회 학술 장려상을 받는 등 학자로서 화려한 수상 이력을 자랑한다. 다수의 책을 출간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번역 출판되어 200만 부 넘게 판매되었다. 뇌에서는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단, 의식할 수 있는 것보다 무의식 상태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많다. 뇌의 진정한 활동은 드넓은 무의식의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도새 단추를 채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업무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단추를 채울 수 있다. 거의 무의식적인 동작이다. 그런데 만약 단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손가락이 그 부분에서 멈추고 여러분의 뇌가 그 사실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즉,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무의식 상태로 동작을 수행하지만 여느 때와 다른 일이 생기면 의식이 생겨난다. 의식을 일종의 경고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예상 외의 일이 발생했을 때 의식이 생겨나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다. 단추가 모두 달린 상태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여 처리하게 된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단추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그 원인이나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때 의식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따라서 의식이 의외성에 따른 현상이라면 흥미로운 해석도 가능하다. 의식이 나타날 때 뇌는 주변 상황을 해석해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다시 단추를 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단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의식이 생길 때면 뇌의 적응 능력이 향상된다. 즉, 의식은 뇌 회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경세포의 증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꾸준한 학습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것 역시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새로운 사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쥐를 사육하는 상자에도 쳇바퀴나 사다리 같은 새로운 자극이 되는 놀이기구를 넣어두면 신경세포의 증식이 매우 활발해진다. 덧붙여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뇌에 해롭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과학적인 이유도 비교적 명확하다. 스트레스에 의한 능력 저하는 누구에게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의 뇌 연구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경생물학자 맥가운은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는 것은 일종의 기억의 작용이다. 현재의 환경을 스트레스로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뇌가 기억한 결과다. 심리학자 헨케의 실험에 따르면 해마를 마비시킨 쥐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 반대로 해마가 활발히 활동하도록 자극하면 스트레스가 빠르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것이 해마의 작용, 즉 기억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의 천적이지만 기억력 역시 스트레스의 천적이다. 뇌를 단련하면 누구나 적응력이 뛰어나고 스트레스에도 강한 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뇌는 불확실성을 가장 좋아한다. 불안감이나 타성, 무기력은 직장인의 적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슐츠 박사는 원숭이 실험을 통해 신경 반응을 연구했다. 그는 뇌 안쪽에 깊숙이 자리한 중뇌라는 곳에서 독특한 활동을 하는 세포를 발견했는데 이는 먹이에 활발하게 반응하는 신경세포였다. 박사는 먹이를 주기 직전에 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처음에 원숭이는 빛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얼마 후 그것이 먹이를 준다는 신호임을 알아챘다. 신호의 의미를 학습한 원숭이들의 신경세포는 더 이상 신호와 먹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후 신호만 보내고 먹이를 주지 않았더니 이번엔 신경의 활동량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슐츠 박사가 발견한 세포는 쾌락을 만들어내는 도파민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다. 먹이에 반응했다는 것은 원숭이가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호의 의미를 알아챈 뒤에는 신호를 볼 때마다 먹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 도파민 뉴런은 집중력이나 의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뇌에는 매너리즘이 독이다. 새롭고 신선한 기분을 잊어버리면 뇌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다. 평소에 얼굴을 대하는 동료나 고객과의 대화, 연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업무, 출퇴근길의 풍경, 가족이나 연인의 존재. 매너리즘은 뇌의 천적이다. 세상은 자극적인 일들로 넘쳐나는데 완전히 익숙해진 뇌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슐츠 박사가 발표한 또 다른 논문 역시 흥미롭다. 신호와 먹이의 관계에 확률을 사용한 것이다. 빠짐없이 먹이를 주면 100%, 한 번도 먹이를 주지 않으면 0%로 신호를 설정한 뒤 박사는 그 확률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았다. 그 결과 도파민 뉴런은 확률이 50%일 때 가장 활동적이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일 때 가장 큰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뇌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즐기도록 만들어져 있다. 스포츠나 게임이 즐거운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리소설도 미리 결말을 알면 재미가 없다. 어쩌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손바닥 보듯 뻔한 삶은 뇌를 망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야말로 뇌에게는 최대의 영양분인 셈이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기억력도 저하된다. 원래 기억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억이 불필요하다. 흔히 불안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붙지만 사실 불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계획은 인생의 예행 연습이다. 미래를 예측할 때 불안이 생겨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은 진지하게 미래를 설계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웨이거 박사는 플라세보 효과에 주목했다. 박사는 피험자의 손목에 열 자극을 주고 뇌가 통증을 느낄 때의 활동 상태를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관찰해 보았다. 그 결과 시상하부나 대뇌피질의 일부 등 이미 잘 알려진 통각 경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에는 진통제를 바르고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다. 하지만 약간의 함정이 있었다. 그 진통제에는 아무런 유효 성분도 들어있지 않았다. 가짜 약인 것이다. 놀랍게도 가짜 약을 바르자 통각 경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통증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열 자극을 받기 직전에 전두전야라는 뇌 영역이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두전야는 마음이나 의사를 만들어내는 장소다. 약을 발랐으니까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은 통증을 차단한다. 마음이 통각까지 조절하는 것이다. 결국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의사가 이 약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라며 우울증 환자에게 플라세보를 건네주면 70%는 낫는다고 한다. 행운은 느긋하게 누워서 기다려라. 정신없이 바쁜데도 자꾸 일감이 밀려든다. 당신은 무엇을 희생해 시간을 짜낼 것인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대답은 수면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었고, 다음은 식사를 거른다는 것이었다. 펜 박사와 워커 박사의 논문은 안이하게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논문의 결론인즉 수면도 일종의 학습으로 우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펜 박사는 부정확한 발음을 듣고 원래의 단어를 추측하는 청취 테스트를 실험에 활용했다.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지만 1시간쯤 훈련하면 정답률이 부쩍 높아진다. 훈련을 중단하면 곧바로 성적이 떨어진다. 가령 아침에 1시간을 훈련하면 그날 밤에는 정답률이 3분의 1까지 떨어졌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다음 날 나타났다. 분명 어제 저녁에는 3분의 1까지 떨어진 정답률이 다음 날 아침 재시험을 보자 3분의 2까지 회복된 것이었다. 이런 효과는 수면을 충분히 취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났다. 수면은 희미해진 정보를 끌어내 기억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버크넬 박사는 사람들에게 전날 밤 문제를 보여주고 다음 날 정답을 말하게 했다. 이때 수면을 충분히 취한 사람과 밤을 새운 사람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는데 잠을 충분히 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 가까운 정답률을 보였다고 한다. 박사는 수면은 기억을 재구성해 지식을 추출하고 영감을 준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담배를 끊는 건 쉬운 일이다. 나도 수백 번이나 끊었으니까. 이 말은 담배가 지닌 중독성을 잘 보여준다. 흡연자가 담배를 찾는 이유는 니코틴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이다. 폐에서 흡수된 니코틴은 혈류를 따라 중추신경계에 도달해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한다. 이 수용체는 신경세포에 플러스 이온을 유입시키는데 이것이 신경세포를 흥분시킨다. 니코틴은 뇌의 쾌락을 안겨주는 동시에 담배 중독을 유발한다. 흔히 세상에는 니코틴의 나쁜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바람직한 작용 효과도 적지 않다. 니코틴은 뇌를 각성시켜 집중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어 기억력을 높여준다. 파킨슨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으며 알츠하이머 병 같은 인지증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담배를 피워서 암에 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좀처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과 쉽게 끊는 사람이 있다. 그저 습관적으로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를 끊으면 금단 증상이 심각한 사람도 있다. 똑같은 담배인데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아무리 좋아도 전체 환자 중 75% 정도에만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약물의 경우에는 50%도 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부작용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약을 똑같이 처방해도 어떤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동양의학은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치료했다. 한방에서는 환자의 체질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처방을 내린다. 유전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환경인자다. 평소에 음주와 흡연이 잦은 사람은 특정 간장 효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알코올이나 니코틴을 빈번하게 분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약물을 복용해도 간장에서 금방 분해되기 때문에 제대로 약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환자를 볼 때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생활 습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이 잘 풀리면 한턱 내겠다며 동료의 사기를 북돋는 사람도 있고 아이에게 시험 점수를 잘 받으면 원하는 물건을 사주겠다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외발적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업무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과학적으로도 외발적 동기가 없으면 학습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동물의 경우에는 외발적 동기가 없으면 아예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수는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뭔가를 완수했다는 성취감도 외발적 동기가 된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감격도 충분한 보수가 된다. 흔히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수를 얻을 기회도 줄어들고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좌절감을 느끼기 쉽다. 대업을 완수하려면 우선 달성 가능성이 있는 작은 목표로 세분화하고 점진적으로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보상을 이용하는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자체적으로 의욕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뇌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몸이 있어야 비로소 뇌도 존재할 수 있다. 뇌는 몸을 통해서만 외부 환경과 접촉할 수 있다. 뇌에게는 몸이 곧 환경이다. 재활치료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의 회복 속도가 나이 든 사람에 비해 훨씬 빠르다고 이야기했다. 젊은 사람들의 신경 재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가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최근 그와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신경 자체는 젊은이든 노인이든 비슷한 속도로 회복한다. 그렇다면 회복 속도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몸의 원기다. 젊을수록 몸을 자주 움직이므로 몸에서 뇌로 부지런히 정보가 전달된다. 한편 노인은 몸을 그다지 움직이지 않으므로 결국 뇌의 회복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몸이 움직이면 뇌도 활성화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뇌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쾌락이나 기쁨, 편안함을 추구해 의욕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환경 주도형 사고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몸을 움직여보는 것이다. 의욕이 없어도 일단 시작해본다. 연하장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일단 책상에 앉아 연하장을 써본다. 그러면 뇌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의욕이 생겨난다. 이것을 작업 흥분이라고 한다. 흥분이란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나는 아침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타입이다.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작업 흥분이라는 뇌의 현상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눈을 뜨면 곧바로 몸을 일으킨다. 뇌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단 몸을 깨우고 이를 닫고 세수를 하며 움직인다. 그러면 그 움직임에 이끌리듯 뇌도 깨어난다. 몸을 이불 속에 그대로 두면 뇌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신체 주도형 사고방식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출세하고 싶으니까,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지식을 채우고 싶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 이것은 모두 쾌감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의욕이나 동기부여로 연결된다. 그와 동시에 쾌감을 안겨주는 도파민의 작용으로 맹목적이게 변하기도 한다.
맹목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타인이 볼 때는 귀찮고 힘든 일도 본인에게는 그것이 쾌감이라면 결코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무모한 면이 인간을 꿈꾸게 만든다. 취미에 빠져드는 맹목성, 연애하는 맹목성,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맹목성, 예술에 도취하는 맹목성. 바로 이 맹목성으로 마비되는 정신 구조 덕분에 의욕이 샘솟는 것이다. 이 맹목성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강점이자 새로운 원동력이 아닐까. 생쥐를 대상으로 미로 테스트를 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인데 어떤 집단이든 미로를 통과할 수 있는 생쥐와 불가능한 생쥐가 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전자의 생쥐는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하든 평균 이상의 성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관해 메이첼 박사는 무슨 일이든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성과의 50%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실험 결과로 다른 테스트의 성적도 대략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사람에 대입하면 개인의 업무 능력 역시 어느 정도는 이미 타고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뇌의 능력을 결정하는 걸까? 메이첼 박사는 호기심과 주의력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일이든 잘 처리하는 뛰어난 뇌를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높은 집중력을 갖고 있다. IQ 테스트를 고안한 프랑스의 심리학자 비네는 인간의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열의, 즉 집중력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뛰어난 뇌를 지니고 태어났어도 의욕이나 집중력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의욕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다. 요컨대 그런 성격조차도 유전자의 차이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억력 같은 능력보다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는 유전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언뜻 기억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물론 특정한 기억력에 대해서는 뛰어난 면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뇌 기능이 뛰어난 진짜 이유는 전반적으로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선하다. 삶에 익숙해진 어른과는 전혀 다르다. 매너리즘은 뇌의 성능을 떨어뜨리는데 어째서 뇌는 타성에 젖도록 만들어진 걸까? 지금 내 눈앞의 테이블에는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차가 놓여 있다. 그것을 보면서 페트병이 재미있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면 분명 세타파가 나올 것이다. 어렸을 적에 처음 페트병을 봤을 때는 놀라움과 신선함을 느꼈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전혀 신선하지 않다. 만약 페트병을 볼 때마다 일일이 놀라며 감격스러워하면 다른 일에 지장을 받는다. 페트병은 페트병으로 순식간에 인식하고 끝내야지 그것에 대해 매번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처음 봤을 때는 흥미를 나타내며 탐색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매너리즘이다. 하지만 매너리즘은 해마의 활동을 억제해 뇌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는 새로움과 익숙함 사이의 균형을 잘 잡으며 뇌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뇌를 단련해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국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한마디 더하면 목적을 달성하려는 헝그리 정신이나 다방면에 흥미를 갖는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 겨울이 되면 자연에서는 먹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동물들은 겨울이 되면 먹이가 있는 곳을 잘 기억하기 위해 기억력이 좋아진다.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다. 기온이 낮아지면 뇌에 깊이 자리한 동물적 본능이 발휘되어 기억력이 좋아지고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두한조결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다. 공복 역시 생물에게는 위기 상황이다. 미국 예일대학의 호바스 박사는 공복과 뇌의 관계를 결정짓는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그렐린이라는 생체 물질에 주목했다. 그렐린은 위장이 비었을 때 방출되는 소화관 호르몬이다. 배가 고프면 혈관을 따라 위장에서 뇌로 그렐린이 전달된다. 그렐린이 시상 하부에 작용하면 식욕이 증진된다. 호바스 박사는 학습에 필수적인 해마에도 그렐린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렐린이 해마에 도달하면 시냅스의 수가 30%나 늘어나고 활동도 활발해진다. 그렐린을 투여한 쥐는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능력도 좋아진다. 역으로 그렐린 유전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쥐는 공복 신호가 해마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시냅스의 수가 25%쯤 줄어들면서 기억력도 저하된다. 영양은 몸에 필요하지만 과식은 뇌에 좋지 않다. 그렐린을 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과식과 불필요한 간식을 삼가는 게 좋다. 결국 해마를 단련하려면 문자 그대로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공복 상태에서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수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다. 식사량의 30%만 줄여도 평균 수명은 상당히 늘어난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 전반에 적용된다. 비만은 죽음을 재촉하는 요인이다. 미식 생활은 완만한 자살 행위인 셈이다. 뇌는 정보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을까? 어린이에게 전국 지도를 그려보라고 하면 우선 자신의 집을 크게 그리고 다음에 동네 주변을 그린다. 유치원이나 놀이터나 본인이 잘 아는 장소는 유난히 확대해서 그린다. 세계 지도도 마찬가지다. 세계 지도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우선 자국을 크게 그리고 다음에 주변국들로 지도를 채워나간다. 본인이 흥미가 있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뇌에서 크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뇌는 완고하다. 그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스스로의 생각을 믿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단정해버리면 거기에서 더는 벗어나지 못한다. 선입견은 새로운 발상,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준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한다. 사람은 어째서 단정해버리는 것일까?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면서 이것은 컵일까, 종이일까, 연필일까 하고 매번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도 큰일이다.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어렵다. 그보다는 단순히 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 다른 중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입견과 확신은 뇌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한다. 쥐가 어떤 종류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움은 느끼는 것이 틀림없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과 밀접하기에 감정이 발달하지 않은 하등 동물도 비교적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진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인간은 하등 동물이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이나 유머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고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나는 반대 입장이다.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이나 원숭이 같은 일부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라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생물에게 그다지 중요치 않은 게 아닐까? 인간의 대뇌 피질은 상당히 발달해 있다. 반면 쥐의 뇌를 보면 작고 주름도 없다. 대뇌 피질 이외의 부분이 더 크다. 대뇌 피질은 인간처럼 고차원적인 지능을 생성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사실 하등 동물이 갖추고 있는 감정이야말로 생명을 영위하는 본질이다. 쥐가 공포를 느끼는 것은 공포감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숲을 걸어가다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자신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 바로 그 경계가 공포라는 감정으로 표현된다. 숲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뭔가를 안전한 존재라고 판단했다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 존재에 빠르게 공포를 느끼는 편이 동물에게는 유리하다. 그 때문에 동물의 뇌는 유쾌한 정보보다 불쾌한 정보가 더 강하게 느껴지도록 설정된 것이 아닐까? 나는 인간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아벨슨 박사는 피험자 28명에게 몸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 실험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피험자에게 자극제를 투여하자 스트레스 호르몬은 10배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투약으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하고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스스로 주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머리맡에 놓아두자 스트레스 호르몬의 상승을 80%나 줄일 수 있었다.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준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예측과 회피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견디기 힘들 때는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 이른바 일반적인 환경 인자에 따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약물로 직접 끌어내는 강제적인 스트레스까지 극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느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도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언제든 도망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맹이란 문자 그대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를 상상해보자. 안내원이 숙박 명부에 신상 정보를 적기를 요구한다. 책상으로 걸어가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 거기서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프런트 안내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어떻게 될까? 손님은 고개를 들고 안내원에게 용지를 건넨다. 과연 그는 안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 실험 결과 거의 대부분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감지할 수 없게 만든다. 상대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 룬드 대학의 홀 박사는 한 걸음 더 진보한 실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피험자 120명에게 두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 선택하게 했다. 이 실험에서 실험자와 피험자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실험자는 양손에 각각 사진을 들고 있고 피험자는 어느 쪽 사진의 여성이 매력적인지 선택한다. 그러면 실험자는 두 장의 사진을 일단 책상 위에 엎어놓고 선택한 사진을 피험자 앞으로 밀어준다. 사실 실험자는 뛰어난 마술사로 이때 교묘한 트릭으로 사진을 바꿔치기에 상대에게 건네는 것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피험자 중 80%가 그 사진의 얼굴과 자신이 선택한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진 속의 얼굴을 바꿔가며 실험을 반복했지만 수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당신은 어째서 이 여자를 골랐느냐는 질문을 통해 더욱 재미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물론 선택한 이유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느니, 귀걸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자신이 건네받은 사진 속의 여성이 지닌 특징을 열거했다. 하지만 피험자가 처음에 선택했던 사진 속의 여성은 미소 짓는 얼굴도 아니었고 귀걸이를 차고 있지도 않았다. 여기서는 선택의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내는 합리화라는 뇌의 습성이 나타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심리작용과 유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 가령 쇼핑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2벌 발견했다고 치자. 가격이 비싸서 어느 한쪽만 샀다면 나중에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한다. 특히 결혼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선택을 한 뒤에는 나름대로 그럴싸한 변명을 찾아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려고 한다. 인간이 후회하기 싫어하는 본능을 가진 한, 나 역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하고 맹목적으로 믿을지도 모른다. 심리 실험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써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변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자기 유지 본능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항상성 유지의 본능이다. 변화맹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여자친구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도 굳이 변명하자면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붙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습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주베르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자는 진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할까? 과학자 리벳의 유명한 실험이 있다. 피험자에게 원할 때 버튼을 누르라고 말한 뒤 피험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살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버튼을 누르겠다는 의지가 생겨날 테고 운동을 추진하는 뇌 부위가 활동하면서 손가락에 버튼을 누르라는 지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이와 달랐다. 버튼을 누르고 싶은 의지가 생겨나기 1초쯤 전에 뇌의 전 운동 영역은 이미 준비하기 시작했다. 뇌의 활동이 첫 번째로 생겨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겠다는 의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순서였던 것이다. 자신의 의사로 버튼을 누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의식하기 전에 뇌가 먼저 움직인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선택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근거 같은 것은 없다. 가령 동전을 던져 앞면인지 뒷면인지 맞추는 게임에서 상대가 앞면이라고 대답했더라도 그 선택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선택한 이유를 물으면 직관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직관이란 대체 무엇일까? 직관으로 맞출 확률은 평균 50%로 결국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인간의 행동에는 언제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할 것이라 믿지만 사실 대부분의 행동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과연 상대를 좋아하게 된 근거가 있을까? 만약 연인이 당신에게 내 어떤 점이 좋은 거야?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상냥하고 얼굴이 예쁘니까 라는 식의 이유를 든다. 그럼 다시 상냥하고 예쁘면 누구라도 좋아할 거야? 하고 되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난감하다. 그런 식으로 파고들면 결국 별다른 이유가 없다. 사람을 선택한 뒤에 합리화하고 있는 것뿐이다. 왜 좋아하게 된 거지? 라는 질문의 정답은 뇌가 동요했기 때문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신경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문 하나가 생긴다. 구체적인 동기나 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자유의지가 아닌 몸이 멋대로 움직여 살인한 것이니까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이 아닐까? 이를테면 내게 타인을 때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났다고 치자. 이것은 뇌에서 저절로 생겨난 의사이므로 어쩔 수 없겠지만 때리는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는 있다. 상대와 싸우다가 살의를 느꼈더라도 그 의지를 부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의지는 없지만 자유부정은 가능하므로 모든 범죄에는 분명하게 죄가 있다. 과학적이라는 단어는 고도의 논리성, 냉철함, 정확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사실 과학은 매우 가변적이고 유연한 분야다. 시대에 따라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기도 한다. 과학은 해석학이다.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진리를 추측한다. 그렇다.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인간에 의해 연구되는 이상 언제나 착오와 모호함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뇌과학에 관한 이야기지만 세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뇌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은 세상의 일부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잘 알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부터 술, 담배의 효과, 그리고 각종 사고 패턴과 행동 패턴,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 덩어리이고 미스터리이며 반도체보다 정교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점투성이입니다. 유전자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출생 후의 환경과 개인의 선택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많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조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좋은 글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명상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없다면, 희망적인 느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일으키겠다고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창조의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없는 마음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있는 마음을, 즉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개선하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요리사인 동시에 그 요리를 먹어야 하는 유일한 손님입니다. 울적할 때 상쾌한 기분을 일으키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직접 해보면 그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데는 실질적인 에너지와 근육의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내 마음을 일으키고 거두는 데는 마음을 일으키겠다는 확고한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결단은 쉬운 부분입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은 그 결단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단이나 생각을 했더라도 몇 초 안에 그 결단을 부정하는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결단은 금방 흔들립니다.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손으로 좌우 핸들을 끊임없이 미세 조정하며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은 자전거의 균형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합니다. 관성의 법칙도 적용되기 때문에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반복해서 창조하고 유지하면 그쪽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쉬워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선택하는 작고 사소한 마음 습관, 심리 습관, 사고 패턴이나 행동 패턴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동아줄을 만들 수도 있고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구원해주는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밧줄도 아주 작은 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실을 짜는 것은 우리 각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생각이라는 실을 짜내는 누에고치입니다. 그 생각이 몸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만듭니다. 항상 좋은 생각, 최선의 생각, 더 바람직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번 달 동안 계속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도 삶이 크게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이 흐르면 괄목상대해야 하는 나 자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괄목상대라는 것은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볼 정도로 빼어나게 변화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좋은 생각을 많이 일으키시고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을 믿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불행해지는 법은 더 간단합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나의 마음과 뇌는 내가 불행한 이유를 100개든 1000개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삶에는 종종 기적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적에 새로운 기적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태어난 기적 위에 더 뛰어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기적을 스스로 창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